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누진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평가원과 경제부 김병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이 좀 덥다 보니까 이 냉방기기 트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요금 무지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전국에 연일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이고 낮 동안에 외출하는 일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날씨가 이렇다 보니 부채질로는 더위를 시원하게 해소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주저없이 에어컨을 켜는 등 냉방기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폭염에 시달리는 만큼이나 전기요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요. 다름 아닌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입니다. 폭염보다 전기요금이 더 무섭다는 말도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4년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가정용 전기 소비를 억제해서 산업용 전력에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총 6단계의 누진세를 적용했는데요. 1단계인 100kWh 이하는 60.7원이 적용됐고 가장 높은 6단계인 500kWh 초과에 709.5원이 적용됐습니다. 1단계와 6단계 차이가 무려 10배 이상이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누진 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한 나라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누진세 도입 후 4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가정에만 전기요금 누진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가정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존의 누진세를 개편해달라는 여론이 많은데요. 최근 논란이 됐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정리 부탁합니다. 네, 이 누진제 개선에 대한 요구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이슈들이 있죠? 네, 요즘 주부들은 더위보다 무서워하는 게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를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1시간에 100kW를 쓸 경우에는 60원 정도지만 500kW 이상을 쓰면 700원이 훌쩍 넘어가면서 12배 가까이 비싸집니다. 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평균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면 평균 전기요금은 53,000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은 13만 원이 넘어갑니다. 요즘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8시간 가동하면 한 달 전기요금이 무려 31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요금도 요금이지만 적용 대상도 문제인데요.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사용량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3.6%에 불과한데요. 산업용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들이 쓰는 일반용이 21%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 사용량도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데요. 반면 산업용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에 누진제를 두고 있다는 한국전력의 명분이 약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물론 전기요금 누진제는 다른 나라도 시행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높은 누진 배율을 혜택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타이완은 2.4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운영상의 허점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한 달에 총 6일의 전기 검침일에 따라 한 달 요금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5일이 검침일이면 전달은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쓴 전기요금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검침일은 개별 가구가 선택할 수 없고 한전이 지역별로 임의대로 지정합니다. 만약 검침일이 15인 집에서 이달에 657kWh를 썼다면 납부할 전기요금은 26만 3천 원인데요.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594kWh로 줄어 요금을 5만 원 덜 내도 됩니다. 전기료 구간별로 누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인데요. 그렇다 보니 여름철 가장 무더운 시기는 전기료 부과 기간에 따라 뜻밖의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이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가정의 전력을 판매하고 청구한 요금이 9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같은 해 6월과 9월 청구액보다 45% 가까이 많았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쓰는 일반용 전기는 여름철 사용이 크게 늘지 않았고 산업용은 8월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상점과 가정 모두 여름철 냉방기 수요가 많지만 가정용만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뛴 건
누진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측은 이런 허점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검침일에 따라 고객별로 유불리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올해처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한전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료 누진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벌써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처럼 여러 전력회사가 경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정전 대란과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 않으면 한전은 또박또박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유가의 전력 소비까지 늘면서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26조 원의 사상 최대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해 1년 예상치도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분명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김명지 평가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논란은 여름마다 불거진 이슈입니다. 올 여름에도 기존처럼 누진세가 현재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특히 가정에서만 전기 사용에 따른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점과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크게 올라가는 6단계 누진 구간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누진세를 명시한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 공급 약관이 합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도 정부는 지난 9일 누진세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누진세 개편은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격이고 해마다 늘어나는 여름철 전력 수요를 낮추려면 현행의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대신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날 정부의 입장 발표로 여론과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날인 10일에 한시적으로 누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그 다음 날인 11일에는 결국 누진세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누진세로 인한 서민의 가계 부담을 줄인다는 데 공감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긴급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안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관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언론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도 이 누진제 개편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누진제 논란이 좀 커지자 처음에는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여름철 전력 수요를 낮추려면 현행 누진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력 사용이 늘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오히려 누진제를 개편하면 부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요금을 많이 걷어 소비량이 많은 가구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용 전기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산업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고 인상률도 높은 만큼 이를 할인해 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절전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누진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야권은 연일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는데요. 더민주는 대기업 전기료 인상안을 포함한 자체 개편안을 내놨고 국민의당도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 등을 우려해 전기료 부과체계의 개선에 신중했던 여당도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소속의 조경태 의원은 누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법을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한전의 수장 역시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한익 한전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단계인 현행 누진제에 대해 구간수를 줄이고 요금 차이도 좁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전기요금 단가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지만 한전이 누진제 개선 비용에 따른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전기료 인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지난주 목요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가계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1단계인 경우 100kW 이하에서
150kW 이하로 바꾸는 등 6단계의 폭을 50kW씩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가구가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지난달 요금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당정은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200만 가구에 총 40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전기요금으로는 5.2%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개발 가구로 살펴보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250kW인 가정이 현행 누진제로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이 33,000원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25,000원만 부과하면 됩니다.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50kW인 가구는 전기요금이 15,000원가량 줄어들고 전기 사용량이 450kW인 경우에는 한 달에 7만 원 가까운 돈을 덜 내도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4천억 원 이상을 들여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전담팀을 구성해 중장기 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로써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04년 도입된 지 12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 여름철 전기요금을 내렸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가 입장에서 이를 스스로 뒤집어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정책 방향을 1년 혹은 며칠 안에 바꿀 정도로 미래 청사진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시적 완화 등 눈치 보기식 대응만 반복하다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누진제 완화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등 전기요금 수급체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요금 조정 방안은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와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료비 연동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기요금만 에너지 가운데 유일하게 연동비 연동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요금은 연료비가 싸지면 소비를 늘리고 비싸지면 소비를 줄이는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하는 만큼 전기요금도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누진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병용 기자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슈 오늘과 소프트웨어 놀이터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연일 낮에는 찌는 듯한 폭염이 계속되고 밤에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절기상으로는 입추를 지나 조금은 시원해져야 할 시기임에도 무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온종일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구에서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체감상 지속해서 더워지고 있는 여름날에 더 시원하고 더 쾌적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기 마련인데요.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냉방기구의 사용도 함께 증가하고 더 나아가 전기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냉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도 중요한데 냉방기구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세 요금 폭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산업용이나 자영업자들의 일반용 전기와 달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이 누진되어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정 내에서 전기를 아낄 방법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냉방기구의 전기 코드를 빼놓는 게 좋다는 내용이나 냉방기구를 청소하면 냉방 효과가 6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절전 모드로 두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읽기 쉬운 내용을 자료 화면을 통해 잘 정리해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뉴스 초반 에어컨 사용이 힘들다는 내용으로 쪽방촌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인터뷰를 내보냈는데요. 전국적으로 불볕 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선풍기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인 쪽방촌의 사례를 전기 절약 뉴스의 인터뷰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기 절약이라는 뉴스의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의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냉방기구 사용과 관련해 시청자들이 가장 염려하고 궁금해하는 전기요금 폭탄이나 전기세 절약의 팁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달한 내용도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여름에 들어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냉방기구의 사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필연적으로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준이 적용되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일반 시청자들이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기를 지속해서 많이 사용할 경우 누진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를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라는 내용으로 도표화해 전달하는 것은 뉴스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이 약 380kWh 정도이며 이를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63,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 화폐 단위로 보여줌으로써 잘 전달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화폐 단위 외에 실제 냉방기구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명시했다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냉방기구인 선풍기나 에어컨을 하루 1시간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전기요금과 10시간 연속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비교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했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실천 가능한 전기 절약의 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냉방기구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정에서는 과도한 요금이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뉴스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많이 전달되고 있지만 체감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관련 사안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뉴스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 스마트폰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서만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된 화면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캐릭터를 수집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게임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서비스를 하진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접속된다는 소식은 다수의 게이머를 해당 지역으로 방문하게 하고 있는데요. 재미의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게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게임 개발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 DMB에서 방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놀이터는 청소년들의 두뇌와 소프트웨어의 만남을 통해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의 현장을 찾아가는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창조 교육 환경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게임의 재발견을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게임이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 메이킹의 과정이 1단계 주제 정하기, 2단계 주제에 대한 해결 과정 설계하기, 3단계
가상세계 구현하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통해 적절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같은 게임 프로그램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해결 방법이나 구현 방법을 통해 서로 다른 게임을 개발하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창조적인 학생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게임이라는 가상 환경 안에서 구현하고 이를 재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점은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을 다소 국한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비주얼 게임 프로그래밍 플랫폼 코드나 조건과 연결된 문법이라는 웬드 문법 등 게임 제작자나 프로그래머 혹은 관심이 있는 시청자가 아닌 이상 잘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록 게임 개발의 3단계 과정에서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모습이나 성우의 설명, 프로그램상의 모습 등이 시각적인 요소로 전달됐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이루어지는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 놀이터는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소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시청을 하는 대상이 비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요. 소프트웨어라는 다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를 간단히 풀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잘못된 인터뷰 자막이나 기사 내용과 다른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 불볕더위에 응급실 간 온열 환자 1,160명이라는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인터뷰 내용 자막 중 더위와 텁텁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대상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고 할 수 있는데 서로 호응되지 않는 어휘이므로 텁텁하고 대신 후텁지근하고로 변경 및 수정해 자막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격동기의 서울 모습을 전시한다는 기사는 8.15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관람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아이템 선정이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정보를 해당 박물관의 홈페이지에서 얻는 최근의 경향을 감안해서 자막에 나온 전화번호보다는 홈페이지 주소를 삽입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양간을 탈출한 송아지 4마리가 국도 2km를 질주했다는 기사의 화면에 송아지 3마리만 보였는데 이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의문점을 줄 소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1마리는 어디로 갔는지를 코멘트해 주었더라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홍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올림픽 방송과 보편적 시청권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리우 올림픽이 개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미 브라질과 12시간 시차로 실시간 방송 시청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때마다 같은 시간 중복 편성으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침해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림픽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3사의 순차 방송을 권고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행사를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순차 방송은 중복 편성 없이 채널과 매체별로 순차적인 방송으로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 방송에서 보편적 시청권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YTN 등 보도 채널은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에 3억 원씩 지불하며 중계 화면을 사용할 권리를 샀습니다.
그러나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와 협상이 결렬됐지만 보편적 시청권 고시에 따라 지상파는 종편 채널에 무료로 좌례 화면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에 제정된 보편적 시청권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지상파 3사가 수백억 원을 들여 중계권을 샀는데 종편 채널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메인 뉴스 방송 전에 종편 채널에 보내주라고 하는 것은 지상파 측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를 전달하는 시간까지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종편 채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3억 원씩 사용료를 지불한 보도 채널과 무료로 제공하는 종편 채널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보도 채널이 굳이 지상파의 사용료를 내고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편적 시청권의 목적이나 취지는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합당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의 재정립과 무료 화면 제공 기준이 정책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경기 경우 중계권료가 부지기수로 치솟는 상황에서 중계권과 재판매를 둘러싼 갈등은 보편적 시청권 보호 대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발될 여지가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과 세부 조항을 비롯해서 계속 치솟는 중계권의 개선 제도에 따른 재판매 등 종합적인 정책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